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중해 사상가들이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웠던 과거 시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즉 사회생활의 중심지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시민들은 정치 철학 존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합니다. 눈을 감고 상인장인학자들로 가득한 활기찬 거리를 느껴보세요. 피부에 닿는 따뜻한 햇살과 올리브유와 신선한 빵 냄새가 나는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은 고대의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원전 약 624년에 살았던 밀레토스의 탈레스에서 시작됩니다. 탈레스가 아에게 해의 바위 해안을 거닐며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물이 생명의 필수적이며 상태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탈레스에 따르면 물은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는 바다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된다는 아이디어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신화에서 자연적 설명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래 과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와 함께 계속됩니다. 그는 기원전 60년경 계신 많은 제자들이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서 밀라판에 그림을 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한 사람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혁신가 중 한 명인 아낙시만드로스였습니다. 그는 자연세계와 그 신비에 매료되어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스승 탈레스가 모든 것의 근원을 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아낙시만드로스는 존재와 우주에 대해 더 추상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으며물, 공기, 땅, 불과 같은 익숙한 원소를 초월하는 무한하고 한계없는 원리인 아론의 존재를 제안했다. 알려진 각 원소는 시작과 끝이 있어 고유하며 파괴될 수 있었지만 아론은 영원하고 불멸하며 모든 것의 영원한 기초로 남아있었다. 이 개념은 물리적 세계와 인간 경험의 경계를 넘어 우주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론이 뜨거움과 차가움, 습기와 건조함과 같은 반대 개념을 생성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는 예를 들어 아론이 근본적인 반대 개념과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론을 움직임과 변화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반면 오래된 세계는 다시 아론으로 녹아들어간다고 생각했다. 그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우주의 무한성과 탄생과 파괴의 순환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늘에서 천체들은 탄생, 성장, 붕괴, 재생의 영원한 순환의 일부이다. 이 변화하는 우주에 대한 생각은 혁신적이었으며 정적인 우주를 거부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개념은 우주의 도덕적 차원을 도입하여 우주적 정의를 암시한다. 원소들은 서로에 대한 부정의에 대해 대가를 치른다. 불이 나무를 태우면 그것은 나무를 끄는 물에게 자리를 내준다. 이 균형은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며 아페이로는 정의의 최종 중재자이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은 추상이 아니라 세상과의 깊은 연결로 우주를 새로운 상호 연결된 공간으로 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아페이론 개념은 미래 철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과 우주 원리를 탐구하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궁전을 떠나면서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신비에 대한 놀라움과 깊은 이해를 가져갑니다. 고대 그리스를 여행하며 우리는 기원전 약 580년경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 아낙시메네스를 만납니다. 활기찬 밀레투스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밝은 태양이 하늘에 빛나고 공기는 허브와 향신료 향기로 가득합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풀밭에서 소수의 제자들이 철학자 주위에 모여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에 잠긴 아낙시메네스는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와 우주 본질에 대한 통찰은 세상 이해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선배들처럼 모든 존재의 근본 물질을 찾았습니다.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와 달리 그는 답을 공기에서 찾았습니다. 아낙시메네스가 부드러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고 얼굴에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풍부하고 어디에나 있는 물질로 모든 것의 근원 원소입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이론은 우아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는 공기가 사람과 동물 모두가 숨쉬기 때문에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공기가 차갑고 습하거나 건조한 등 형태를 바꾸어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손에 숨을 불어넣어 따뜻함을 느끼고 불에 바람을 불어 불꽃의 변화를 관찰하는 간단한 실험을 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관찰은 공기가 응축과 희박화를 통해 다른 모든 원소로 변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가 바람이 응축되어 물로 변하는 과정을 밟고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낙시메네스는 막대를 사용해 변화를 보여주며 공기의 본질과 생명에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단순하고 논리적임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공기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며 인간과 우주 전체를 지탱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미시우주와 거시우주 인간과 끝없는 우주 공간 사이에 상호 연결감을 만듭니다. 아낙시메네스가 제자들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려 하늘과 땅을 아우르며 공기를 통해 모든 것의 일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그는 천체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며 그것들이 희박하고 불붙은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별태양달은 그에 따르면 빛과 열을 지구해주는 공기 입자들이다. 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며 별개의 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기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생각은 우주를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깨고 우주를 살아있고 변화하는 시스템으로 보여준다. 아낙시메네스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영감을 주며 공기가 자연의 통일성과 단순성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세상을 관찰하고 주변의 공기를 느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형태의 깊은 연결을 깨닫는 법을 배운다. 모임을 떠나면서 제자들은 공기와 그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둘러싼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철학자들의 눈을 통해 우리는 공기를 단순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는 생명력으로 본다. 아낙시메네스의 유산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 살아있다. 그의 사상은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성찰함으로써 발견되는 깊은 진리를 상기시킨다. 이제 우리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기원전 약 570년경의 사모스 섬으로 우리를 데려가며 그곳에서 신비와 전설에 쌓인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피타고라스이며 이집트와 바빌론을 여행하며 지식을 모은 현자로 제자들에게 철학 수학신 비주의의 독특한 조합을 가르친다. 피타고라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소박한 성소에 모여 명상적인 찬송을 부르는 헌신적인 추종자들인 피타고라스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순수함자기 절제지식 추구를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채식주의 식단과 공동생활을 포함한 엄격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의 중심에는 조화가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믿음이 있으며이는 우주와 그 법칙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피타고라는 그의 가르침이 적힌 검은 칠판 앞에 서서 인류를 수세기 동안 영감을 줄 지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는 손에 칠판을 당당히 들고 숫자와 그 비율이 우주의 구조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연음악 하늘의 수적 관계 개념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피타고라스가 음악음계의 간격이 단순한 수적 비율과 일치함을 보여줄 때 놀라움이 드러납니다. 이는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숫자의 신비로운 특성을 연구하며 숫자를 영적 의미의 상징으로 봅니다. 1은 시작, 2는 이원성과 균형, 3은 조화와 통합을 의미합니다. 추종자들은 삼각형 재단 앞에서 명상하며 숫자 3의 의미와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는 삼각형 형태에서 그 구현에 집중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유명한 업적 중 하나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래판을 사용해 정확한 기하학 도형을 그리며이 정리가 삼각형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에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수학 외에도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영혼의 본질과 환생의 주기를 통한 여정에 관심을 가지며 영혼의 불멸과 정화를 믿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따르는 이들과 함께 타닥거리는 모닥불 주위에 앉아 과거 삶과 각 환생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영혼의 환생에 대한 이 믿음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덕을 쌓으며 환생의 고리를 벗어나 영적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끕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는 폐쇄적이고 비전적인 성격과 엄격한 행동 강령과 인문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인문을 준비하며 신성한 상징과 찬송가를 공부하는 초심자의 설렘과 경외심을 상상해보세요. 내면의 원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내면의 원에서는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나 고제자들은 우주를 조화로운 전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수학과 신성한 수의 질서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살며 영적 순수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믿음은 최고의 존재의 상태세 속의 속박에서 해방 그리고 영적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피타고라스 공동체의 성소를 떠나면서 우리는 우주의 복잡한 조화 앞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유산은 지식 추구와 영적 깨달음이 연결되어 자신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연구는 이제 시끄러운 에페소스 도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신비로우면서도 깊어 끊임없는 변화와 삶의 흐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페소스의 활기찬 시장을 거닐며 고대 철학과 지혜의 정신에 잠기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향신료 향이 공기 중에 퍼지고 상인들의 수다가 들리는 에페소스 도시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그림자가 드리운 조용한 사원 구석이 있습니다. 우울한 철학자이자 동시대인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삶의 무상함을 믿습니다. 그는 세상을 끊임없는 변화와 연속적인 사건의 흐름이라는 렌즈로 봅니다. 그가 카이세르 강가를 따라 걸으며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순간순간 변하며 결코 같은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 것을 관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의 유명한 변화의 교리인판테 레이, 모든 것은 흐른다 라는 구절을 제자들 앞에서 소리내어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삶의 영원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그는 변화를 우주의 근본 본질로 여기며 현실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움직임의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늘진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불과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철학의 기초를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불이 나무를 소비하고 변형시키듯이 우주도 탄생성장분해 재생의 주기를 통해 끊임없이 갱신된다고 말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 중심에는 끊임없는 변화를 지배하는 질서와 이성의 근본 원리인 로고스 개념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겉보기에는 혼돈처럼 보이지만 우주 내 균형과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질서가 존재함을 보장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 구조는 현실의 직무를 엮는 보이지 않는 실로 존재와 변화의 무한한 흐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인간 경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갈등과 모순이 삶의 불가결한 측면이며 변화와 성장을 촉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활과 리라의 예를 들어 반대되는 것들 사이의 긴장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갈등 없이는 진보가 없고 투쟁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반대들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낮과 밤섬과 죽음 쾌락과 고통 같은 반대의 통일을 믿으며 이들은 서로 연관되고 서로를 규정합니다. 이 통일성의 이해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과 존재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열쇠라고 철학자는 강조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들은 그의 통찰에 매료되어 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존재와 끊임없는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화를 상징하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관찰하며 가르침을 곱씹는 학생을 상상해보세요.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교리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의 본질에서 지혜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철학은 엄격한 교리나 고정된 신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흐르는 현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현재 순간에 깨어나 삶의 끊임없는 흐름 중심에 있는 로고스를 인식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강가에서 헤라클레이토스와 그의 제자들을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떠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존재의 흐름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엘리야의 파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그의 사상은 끊임없는 변화 개념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철학적 여정은 기원전 약 500년 이탈리아 남부의 엘레아로 이끕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진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기둥과 꽃이 만발한 식물로 둘러싸인 조용한 안뜰을 상상해보세요. 학생 무리가 현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인 파르메니데스 주위에 모였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는 변화가 환상이며 진정한 현실은 고정되고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지며 혁명적인 사상을 설명합니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주장하는 감각들이 속임수라고 확신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이 주변 세계의 겉보기 변화와 달리 더 깊고 불변하는 진리를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존재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존재의 온전함과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존재는 끊어질 수 없으며 나누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불변하는 현실은 변덕스러운 세계와 달리 유일한 진정한 존재입니다. 변덕스러운 세계는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무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무에서 무언가가 생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음에 따라서 존재와 무존재 사이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존재는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무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변화와 다수성은 환상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학생들과 함께 활기찬 엘리야 시장을 걸으며 움직이는 사람들과 소리를 가리키며 이것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감각적 인식은 단지 외관일 뿐이며 세계의 진정한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현실이 하나이고 불변하며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진리의 왕국으로의 신비로운 여행에 관한 시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학생들에게 시를 낭독하며 진리의 길인 알레테이아와 의견의 길인 독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준 여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여신은 진리의 길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이성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의견의 길은 감각의 길로 변화와 다수에 대한 환상으로 속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가르침은 학생들과 미래의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감각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이성적 탐구와 사유를 통해 지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영감을 받은 학생이 바다에 앉아 현실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며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합니다. 존재의 불변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철학자들에게 도전을 주어 감각 경험과 이성 사이의 조화를 찾게 합니다. 엘리아의 제논과 같은 미래의 사상가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옹호하고 철학적 탐구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역설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엘리아 평화의 마당에서 파르메니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떠나며 우리는 깊은 경의와 호기심을 품고 갑니다. 그의 유산은 진리를 향한 영원한 탐구를 상기시켜줍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의 표면 아래에는 이성의 힘으로 발견할 수 있는 더 깊고 영원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원전 450년경 그림 같은 시칠리아 섬으로 이동하여 아크라간토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를 만납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에 서서 따뜻한 바람에 실려오는 야생풀과 꽃의 향기를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곳 시칠리아의 자연미 속에서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신비주의자인 엠페도클레스가 내 원소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카리스마 있고 다면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4가지 기본 원소인 땅, 공기, 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엠페도클레스를 흐르는 옷을 입고 야외 원형극장에서 모인 청중에게 자신의 이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는 자신의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원소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 구성 요소임을 설명합니다. 그가 한 줌의 흙을 들어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 고바다의 파도 맑고 푸른 하늘 태양을 가리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각 원소가 독특한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땅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물은 유동적이고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공기는 가볍고 필수적이며 물은 변형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변화를 가져오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은 단순한 원소 정의를 넘어섭니다. 그는 사랑과 증오라는 2개의 반대되는 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땅의 원을 그리고 그것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각 구역은 공기, 불, 물, 땅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는 손을 사용해 사랑이 끌어당기고 결합하는 힘으로 원소들을 연결하여 복잡한 구조와 조화로운 형태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증오는 분류와 갈등의 힘으로 이 원소들을 분리시켜 엠페도클레스의 세계에 갈등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 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랑과 증오가 존재의 흐름을 지배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우주춤의 이미지 즉 요소들이 사랑과 증오의 리듬에 맞춰 조화롭게 또는 갈등 속에서 움직이는 파트너로서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산이 형성되고 강이 흐르며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연의 힘들의 상호작용 덕분에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청중을 매료시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인간 경험에도 적용됩니다. 몸과 영혼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은 이들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단은 동명상을 통해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요소들과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주와 깊은 일체감과 충만한 삶으로 이끈다고 강조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은 단순한 사색에 그치지 않고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실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의식과 의례를 진행하며 자신과 추종자들을 깊은 관조와 일체감의 상태로 몰입시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실천들은 존재의 신비를 탐구하고 인간과 자연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요소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들을 부르며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는 치유와 날씨 조절과 같은 마법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의 능력을 4가지 원소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인합니다. 그의 자연에 관한 시는 우주론과 원소들의 상호작용 원리를 드러냅니다.
그가 사랑과 증오에 의해 움직이는 탄생 죽음 부활의 영원한 순환을 묘사하며 감탄하는 청중 앞에서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시적 언어와 은유는 개념의 생명을 불어넣어 청중을 놀라움과 감탄에 빠지게 하며 마음을 새로운 지식으로 채웁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시칠리아 해변에서 엠페도클레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떠나며 우리는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갑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유산은 일상 경험의 표면 아래에 4가지 원소의 영원한 춤에 의해 지배되는 복잡한 연결망이 숨겨져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이야기는 그의 삶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에트나 화산에 뛰어들어 불멸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엠페도클레스가 휘날리는 옷을 입고 분하고 가장자리에 서서 신성한 힘을 선언하며 뛰어내리기 직전입니다. 이 행위는 그의 우월성과 불멸을 증명하려 했지만 대신 불과 전설에 새겨진 그의 운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불타는 소용돌이 속에서 화산이 내뱉은 것은 그의 청동샌들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수사와 대담한 아이디어로 스스로 만들어낸 신비에 쌓인 한 인간의 극적인 운명을 강조합니다. 삶과 가르침 덕분에 엠페도클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웅변가이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죽음은 이 인물의 이미지에 전설을 더하며 그의 인격주의의 신비로운 아우라를 강화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이오니아 해안으로 이끌며 그곳에서 위대한 철학자 아낙사고라스를 만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영원히 바꾼 혁명적인 개념인 누스 즉 우주적 지성을 도입했습니다. 기원전 약 450년경 북아프리카에서 아낙사고라스가 소아시아에서 도착하는 시끄러운 아테네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아테네는 철학자 시인 정치가들이 현실의 본질과 존재의 신비를 논의하는 지적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깊은 통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 집단에서 빠르게 두드러진 인물이 됩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것이 씨앗 또는 호메오메라라고 부르는 무한히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고라에서의 활발한 토론에서 아낙사고라스는 이 씨앗들이 무수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결합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다양한 물체와 생명체를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아낙사고라는 누스 정신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씨앗들을 다스리고 조직하는 이성이다. 누스는 물리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질서 있게 만드는 지적 원리이다. 아낙사고라가 누스가 혼돈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점토의 비유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이성적인 설계의 결과라고 믿었다. 아낙사고라의 누스는 순수하고 영원하며 무한하다. 그것은 모든 존재 중 가장 미세하고 강력하며 우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통제력을 가진 존재이다. 아낙사고라는 누스를 우주를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걸작을 창조하는 장인과 같이 우주를 형성하는 신성한 지성으로 묘사한다. 이 개념은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의도와 목적의 차원을 우주작용에 도입한다. 누스는 우주 회전을 시작하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요소들을 분리하고 조직한다. 아낙사고라는 하늘을 가리키며 누스가 별태양달을 그들의 궤도에 배치하고 자연의 주기를 다스리는 방식을 설명한다. 그는 누스가 계절의 변화를 통제하고 생명체의 성장을 조절하여 지구상의 생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아낙사고라의 사상은 인간 지성의 본질과 관련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우주 누스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각 덕분에 우리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이성을 통해 존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아낙사고라가 활발한 대화에 참여하며 이성우주인간 의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다른 철학자들과의 토론에서 아낙사고라는 우리의 사고 능력이 내면의 보편적 이성의 작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아테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낙사고라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 뜨거운 바위이며 다른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인 종교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합리적인 설명에 감탄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가르침을 불경하고 사회 질서에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낙사고라의 영향력은 컸으며 특히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페리클레스가 그의 유산을 지지하고 보호했습니다. 아낙사고라의 유산과 누스 개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며 철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성적 질서 개념은 물리적 현상과 형이상학적 연구를 연결하여 우주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시끄러운 아테네를 떠나면서 우리는 존재의 신비와 우주의 설계를 해명하려 했던 고대 사상가들의 깊은 이해를 가져갑니다. 여행을 계속하며 우리는 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데모크리토스의 고향인
밝고 시끄러운 압데라에 도착합니다. 기원전 약 460년에 태어난 데모크리토스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원자 이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데라의 거리를 걷다 보면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히는 데모크리토스를 만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데모크리토스는 생기 넘치는 성격으로 인해 흔히 웃는 철학자라고 불리며주를 이해하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는 끊임없이 호기심이 많았고 삶을 사랑했다. 레오키포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것이 작고 나눌 수 없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론을 제시했다. 이 입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별과 공기를 포함한다. 활발한 철학 토론에서 데모크리토스가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비유로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는 원자를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작은 건축블록에 비유했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원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수가 무한하다. 이들은 무한한 공간인 공허를 통해 움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분포하여 모든 물체와 물질을 형성한다. 그는 이 과정을 만화경에 비유하여 몇 가지 기본 형태가 배열에 따라 무한한 패턴을 만들어 다양한 물체와 물질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의 특징은 기계론적 성격이다. 그는 감각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신비나 초자연적 요소 없이 원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단맛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부드럽고 둥근 원자들이 맺은 맛은 날카롭고 톱니 모양의 원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그는 물리적 감각을 원자의 형태와 움직임과 연결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의 본질을 특히 가늘고 부드러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 원자들은 사고감각 그리고 인간 생명 자체를 담당한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원자들이 흩어져 전체 원자풀과 합쳐지며 있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이 관점은 데모크리토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깊은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믿게 하였으며 현재 순간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데모크리토스는 윤리와 인간 행복의 이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데모크리토스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만족과 평온의 상태인 행복 즉 에우데모니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행복은 절제지에 그리고 세계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데모크리토스가 지식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지식과 덕이 기쁜 삶으로 이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혁명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저작은 당시 지배적이던 철학적 종교적 관점 때문에 그의 생애 동안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씨앗은 훨씬 나중에 싹트며 현대과학과 철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데모크리토스의 삶과 유산을 되돌아보면 그의 사상이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사상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원자 이론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며 합리적 탐구의 힘을 보여주었다. 도소크라테스 철학 연구를 마무리하며 우주의 근본 물질 탐구에서부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의 놀랍도록 빛나는 초기 시기를 떠올린다. 이 사상가들은 현실 지식 존재의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들과 싸우며 미래 철학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대담하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현대 과학과 철학에 영감을 준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에서 상인들의 외침노는 아이들의 웃음대화 소리가 들리고 사회의 중심인 산이 활기로 가득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군중 속에서 외모가 아니라 행동 방식으로 돋보이는 대머리에 눈빛이 꿰뚫어보는 듯한 노령의 다부진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 로그가 가장 잘하는 일인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약 470 연경철학과 예술이 번성하던 아테네의 문화 적정치적 전성기 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조산사였으며 소크라테스는 아버지에게서 근면과 장인정신의 가치를 어머니에게서 아이디어 탄생을 돕는 능력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출산을 돕듯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와 진리의 탄생을 도왔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질문법인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어 깊은 이해와 비판적 사고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미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 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꿀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교사였던 아테네 소피스트들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자신을 지적 조산사라 여겼다는 점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방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오늘날 소크라테스식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낳도록 도왔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신념과 가정을 더 명확히 이해하도록 이끄는 일련의 질문을 던지며 모순과 깊은 진리를 밝혀냈다. 아고라의 한 장면을 상상해보라. 저명한 정치인이 추종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소크라테스가 다가와 질문을 시작하며 점차 그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 처음에 정치인은 자신감이 넘쳤지만 질문이 깊어질수록 그의 확신은 약해졌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가정과 지식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슬리보가 무엇인지 물어 정치인이 그 개념을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방법은 당황스럽기도 하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은 그에게 파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말에게 쏘는 파리처럼 그는 아테네 시민들을 행동과 사유로 자극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삶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비판적 자기성찰의 힘을 믿었다. 소크라테스는 더 깊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검증된 삶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끊임없는 성장과 인식을 강조했다. 젊은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질문들은 종종 도시에 영향력 있는 이들을 짜증나게 했고 그들은 그의 방법을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소크라테스의 무지를 드러내는 방법은 단순한 지적 게임이 아니라 아테네 지도자들의 권위와 명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당국 간의 긴장은 기원전 309년의 절정에 달했으며 그가 불경과 청소년 타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였다. 아테네 법정을 상상해보라. 보수 세력의 대리인인 고발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의심하게 하고 급진적인 사상으로 청소년을 오도하는 위험한 영향력이라고 주장한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굴복하지 않고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설득할 기회를 활용한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탐구가 도시를 위한 봉사이자 시민들의 도덕적 지적 완성을 위한 신성한 사명임을 설명한다. 소크라테스는 청소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진리 탐구를 고취하며 이성과 덕의 발전을 촉구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옹호하지만 배심원 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독약을 마시라는 형을 선고받는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다. 감옥 안에서 친구들과 제자들이 도망치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소크라테스는 도망치는 것이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항상 존중해온 아테네 법을 파괴할 것이라며 거절한다.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실 때 그는 친구들과 영혼의 불멸성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계속 대화한다. 그의 태도는 차분하고 침착하다. 독약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 방 안은 어둡지만 경건한 침묵으로 가득하다. 모든 참석자가 소크라테스를 존중하며 지켜본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숨을 내쉰다. 그의 죽음은 신념에 대한 헌신과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깊은 증거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글로 남긴 저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상과 제자들 그리고 후대 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살아있다. 가장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본질을 담은 대화를 계속 써서 스승의 사상을 보존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상을 더 발전시켜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우고 삶과 죽음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며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원칙에 충실하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본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시련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정신의 강인함과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은 받아들여진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능력에 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연구하며 우리는 그의 철학적 기여에 깊은 존경을 느낀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도전한다. 그는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질문하며 이해를 추구하도록 초대한다. 이제 그의 불멸의 유산을 이루는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가르침을 깊이 탐구해보자. 그의 대화에 청중이 된 자신을 상상해보라. 소크라테스의 철학 접근법은 상호작용적이고 변증법적이었다. 그의 방법 즉 소크라테스식 방법은 단순한 교수 기법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깊은 길이다.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비판적 사고와 아이디어 명확화를 자극하는 일련의 유도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 아테네인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응답자는 답변을 제시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 속에 있는 복잡성과 모순을 보여주는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정은 종종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아 깊은 성찰과 진리 탐구를 자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사용하여 가정을 도전하고 근본적인 신념을 드러내며
깊은 성찰과 자기 분석을 장려했고 대화를 통해 명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덕정이 좋은 삶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었으면 진정한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윤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과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었으며 도덕을 상대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여기는 소피스트들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부명의 권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산이었고 덕 있는 삶은 충만함과 행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종종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문구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표현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자기 이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 분석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 소크라테스는 덕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혼 개념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으며 그것을 육체와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진정한 본질로 여겼다.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영혼의 본질과 역할인간, 삶에서의 의미를 논하며 영혼의 영원한 본질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영혼의 건강은 덕을 실천하는 삶에 달려있으며 영혼의 행복은 그의 가르침에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표다. 변명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역할을 산파에 비유하며 다른 이들이 진리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신성하며 신들에 의해 부여되어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을 돌보고 덕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아테네 도시 전체에 이익을 준다고 믿는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덕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윤리적 지성주의라 불리는 사상은 도덕적 오류가 약함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불공정은 악하게 행동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덕으로 가는 길은 지식과 이해를 얻는 데 있으며이는 소크라테스가 교육과 대화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철학적 대화에 참여시켜 덕 있는 삶을 위한 지식을 얻도록 돕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 성장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철학자의 역할은 이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적 견해를 반영하는 여러 역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이다. 이 발언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믿음을 보여준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식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역설은 소크라테스 철학에 내재된 겸손과 개방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 다른 중요한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악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해로운 것을 이해한다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계몽과 윤리에 대한 관점이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이끌어 상대방의 오해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밝혀내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거만한 소피스트와 대화하며 지혜를 찾는 듯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들은 거짓과 무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인 대립 없이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제자들 특히 플라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플라톤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서양 철학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 철학에 대한 주요 지식 원천으로의 방법과 사상의 본질을 생생한 토론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 대화편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주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철학적 주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자신의 철학 체계를 만들었으며 현실 지식 이상 국가의 본질을 탐구하여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들을 이어받아 그의 저작들은 서양 철학과 과학의 상당 부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끊임없는 질문과 진리 탐구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의 방법과 사상은 서양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성찰을 고무하며 자기 인식과 한계 인정에 대한 그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은 지혜 겸손 그리고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의미와 덕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등대 역할을 한다. 고대 아테네의 거리는 상인장인 철학자들로 가득 차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사상가들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엄격함과 혁신성을 겸비하여 두드러진다. 플라톤은 서양 사상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철학의 왕으로 불린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삼철 학영향력을 탐구하며 그의 사상사에서의 역할을 밝힌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아리스토리어스 나넓은이라는 뜻의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플라톤이라는 별명은 그의 넓은 어깨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아테네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플라톤은 풍부한 문화 환경에 둘러싸여 당시 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아테네 귀족 소년들에게 일반적이던 시음학 체육이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지적 멸망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지도 아래 플라톤은 특히 윤리학 정치학 지식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발전시켰다. 질문과 진리 탐구에 기반한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플라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처형은 플라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는 그가 스승에 대해 글을 쓰도록 영감을 주었고 그가 이 비극의 원인으로 여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주의를 강화시켰다. 이 회의주의는 나중에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반영되었다. 기원전 38년경 아테네로 돌아와 그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플라톤이 설립한 아카데미는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였다. 그것은 아카데 영웅에게 바쳐진 숲속에 위치했으며 그리스 전역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아카데미는 거의 150년 동안 철학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여러 세대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철학, 수학, 천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다. 그의 교육 방법은 소크라테스식 대화와 집중적인 토론을 포함했다. 아카데미는 지적 탐구의 온상이 되어 플라톤의 유명한 이데아 이론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저작의 기초를 마련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가 더 높은 불변의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실제는 추상적 실체인 이데아 또는 형상으로 구성된다. 이데아는 완전하고 영원한 추상적 실체이다. 예를 들어 원의 이데아는 이상적이지만 그려진 원은 불완전하다. 마찬가지로 정의 아름다움 덕도 각각의 진정한 본질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데아를 가진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이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데아에 대한 지적 통찰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공화국에 묘사된 동굴의 우화에서 생생하게 설명됩니다.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은 그들이 밖으로 탈출하여 외부 세계를 볼 때만 이해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벽에 그림자를 들이오는 진정한 형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의 철인왕 플라톤은 형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가진 철인들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 개념을 제안합니다. 지식과 덕을 추구하는 자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철인왕들은 플라톤의 이상에 기초한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3계급으로 나뉩니다. 철인왕 통치자 전사 그리고 농부장인 상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들이 묘각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통치자를 움직이고 용기는 전사를 절제는 장인을 움직입니다. 모든 계급이 이상적인 국가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플라톤은 철인왕들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관조적인 삶을 선호하지만 그들의 의무와 공동선에 대한 헌신이 그들을 통치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지식과 덕이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지도자는 개인적 야망이 아닌 봉사의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플라톤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동굴의 우화는 플라톤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의미 중 하나로 사람들이 그림자를 유일한 현실로 인식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동굴 안에서 벽을 향해 있는 죄수들 뒤에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꼭두각시 조종자들이 있으며 죄수들은 그 그림자를 진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꼭두각시 조종사들이 걸어다니며 죄수들이 인식하는 세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난간이 있다. 죄수는 동굴에서 도망쳐 긴 여행 끝에 외부 세계에 나가 그림자의 진정한 근원인 태양을 만난다. 이 여행은 철학자가 무지에서 지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한다. 나머지 죄수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동굴로 돌아온 깨우친 죄수는 불신과 적대감에 직면한다. 이 우화는 철학적 계몽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 우화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저항을 보여준다. 그것은 철학과 그 사상의 변혁적 성격을 강조한다. 플라톤의 철학적 사상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담은 그의 대화를 통해 전해진다. 이들은 깊은 철학적 질문을 드러낸다. 잘 알려진 대화 중에는 정의와 이상국가에 대한 포괄적 연구인 웹국가와 철인왕 개념이 있다. 대화 캉연스는 사랑수사 학교원을 다루며 심포지엄스는 연애 참가자들의 사랑 본성에 관한 일련의 연설을 다룬다. 메논세서는 덕의 본질과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파이돈스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시간과 영혼 불멸에 관한 그의 논증을 묘사한다.
각 대화는 등장인물과 서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며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플라톤은 대화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자신의 철학 체계를 발전시켜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그의 시대를 훨씬 넘어서서 서양 철학과학 정치 사상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때로는 도전하며 자신만의 철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지배했던 광범위한 철학 체계는 플라톤 사후에도 계속 번성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기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작품은 르네상스를 거쳐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진리 추구 교육의 가치자기 인식의 중요성은 여전히 세상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플라톤은 지혜와 덕으로 이끄는 정의롭고 계몽된 사회에 대한 영원한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깊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현실지식 윤리에 관한 사상은 외적 세계를 넘어 더 깊은 인식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플라톤의 삶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는 마음을 계몽하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철학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활기찬 아테네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지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중심지로 정교한 거리와 번화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젊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은 도시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나 서양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철학과학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그의 공헌은 그에게 박식가라는 칭호를 안겨주어 그의 폭넓은 지식을 증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학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아민타스 3세 왕의 개인 의사였습니다. 생물학과 의학에 대한 이른 만남은 아마도 그의 후속 과학적 관심과 발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은 17세 때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 동안 철학에 열중했습니다. 철학적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그의 뛰어난 지능 때문 해학파의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 사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아시아의 헤르미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년간 철학과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헤르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 통치자의 조카인 피피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역의 지적 및 정치적 삶과의 연결을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여행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마케도니아의 필리반 궁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시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알렉산더의 리더십과 국가 운영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견고했으며 알렉산더가 위대한 정복자였던 생애 내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335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로 돌아와 자신의 학교인 리케이온을 설립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와 달리 리케이는 경험적 연구와 관찰에 중점을 두어 그 접근 방식을 차별화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인 페리파테티코스는 경험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리케이의 지붕이 있는 회랑을 거닐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디어를 토론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었으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선구자로서 현대 과학적 인식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저작은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논리를 포함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종종 플라톤을 포함한 선행자들의 비판적 분석에서 시작되어 존재와 지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광범위한 논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사상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체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것. 나무의 예를 사용하여 실체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체는 모든 존재의 기초 외부 상태나 형태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실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진료와 형상. 진료는 실체를 구성하는 물리적 물질로 예를 들어 나무의 목재입니다. 형상은 진료의 특수한 조직이나 구조로 실체의 고유성을 결정하며 예를 들어 나무 자체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질과 형상은 함께 실체를 이루며 물리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하나의 전체로 결합한다. 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다음에는 움직임으로 넘어가자. 잎이 떨어지고 강이 흐르며 사람이 성장한다. 주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최초의 원인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첫 번째 도미노처럼 넘어져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은 순수한 현실태이다. 그것은 완전히 실현되어 있으며 이미 완벽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그런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며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신성한 존재로 보았으며 완전한 사유와 관조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존재로 여겼다. 이 사상은 세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지만 동시에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으로서 잘 살고 번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그는 행복 또는 번영으로 자주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을 인간 삶의 최고의 목표로 도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우데모니아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며 그것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우데모니아는 덕목을 기르는 것을 통해 달성된다. 이는 우리가 실천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발전시키는 좋은 성격 습관이다. 도치나 음악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상상해보라.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자신의 발전과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덕목은 올바른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함으로써 발전함에 있는 내적 성장과 조화를 이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개념을 도입한다. 극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덕목이다. 무모함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이 고비겁함은 어떤 위험도 회피하는 것이다. 용기는 이 극단들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다. 용감하다는 것은 정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또한 언제 신중함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고 행동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치 있는 삶은 덕목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행동에서 균형을 찾음으로써 에우데모니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과잉과 부족 사이의 중용을 향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실현하고 깊은 만족과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 이론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국가의 조직과 목적에 적용하여 국가가 시민들이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단순한 공동 거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다. 그는 다양한 통치 형태를 연구하여 어떤 형태가 시민들의 좋은 삶을 가장 잘 지원하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제, 한 사람의 통치, 귀족제, 최고의 사람들의 통치, 민주제, 다수의 통치를 고려했다. 이들 각각의 체제는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이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생각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의 요소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 정부가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주제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고 귀족제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보장한다. 민주제는 다수의 이익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통치를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 통치에 대한 비전은 이후 정치 사상과 통치 체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러한 균형 잡힌 방법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이 번영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것이 국가의 기본 목표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형식 논리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의 공헌은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사고와 추론 방식을 형성했다. 그의 저작 모험인 오르가노는 연역적 사고와 3단 논법 논리의 기초가 되었다. 이 용어들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오르가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개의 명제로 시작하는 논리적 주장인 3단 논법 개념을 소개한다. 이 명제들로부터 세 번째 명제인 결론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과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추론 형태는 복잡한 주장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진리를 밝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체계는 수세기 동안 과학 및 철학 연구의 표준이 되었다. 이 체계는 학자들에게 명확한 구조를 제공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결론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논리적 사고와 효과적인 주장의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론이 이성과 증거에 기반하도록 기여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대한 영향은 깊고 광범위하다. 그의 작업은 고대와 현대 사상의 과학과 철학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위한 도구를 제안하여 인류 역사와 분석학문의 발전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의 논증에 관한 아이디어는 수학정보학법학에서 여전히 중요하며 그의 논리에 대한 기여의 깊이와 보편성을 보여준다. 생물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측이 아닌 관찰과 실험적 연구를 통해 동물을 연구하는 경험적 접근법을 보였다. 그는 동물의 출생부터 성수까지의 발달을 관찰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 생명체 체계적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징에 따라 동물을 속과 종으로 분류하여 생물학에서 최초의 체계학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일부 동물은 피가 있고 일부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 분류는 현대 기준으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생명체 이해에 중요한 진전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방법은 체계적이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자연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시대의 혁신가였으 며 동물의 해부와 기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왜 그런지 어떻게 사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러한 특성이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동물 세계에 대한 많은 세부적인 관찰을 했다. 그의 많은 관찰은 미래의 생물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으며 관찰과 이론의 놀라운 결합을 보여주었다. 그는 동물을 해부하고 그 부위를 연구하여 더 일반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했다. 실용적인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결합한 이 방법은 과학 탐구의 초석이 되었다. 그의 일부 결론은 나중에 반박되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관찰에 대한 헌신은 당시 과학의 혁명적이었다. 그는 생명체 연구를 신화와 추측에서 증거에 기반한 규율 있는 과학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공헌은 미래학자들과 자연주의자들의 작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생물학 역사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물리학에서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며 운동인 과관계 요소들을 연구한다. 그는 사물이 왜 움직이고 변하며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이 땅물 공기불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4가지 원소 각각은 우주에서 고유한 자연적 위치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땅과 물은 아래로 움직이고 공기와 불은 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돌이 떨어지고 연기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내재된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자연 상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에 관해서 그는 2가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자연운동과 강제운동. 자연운동은 대상의 본성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강제운동은 대상이 자신의 본성에 반하여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공중에 던져진 돌은 자신의 자연적 경향에 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강제운동입니다. 이 개념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운동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미래 과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4가지 원인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진료 원인 형상, 원인 작용, 원인 목적 원인. 진료 원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형상 원인은 그것의 구조나 설계입니다. 작용 원인은 어떻게 발생하거나 일어나는지입니다. 목적 원인은 대상의 목표나 의도입니다. 이 4가지 이유는 사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설명합니다. 나중에 뉴턴과 같은 사상가들은 이 아이디어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몇몇 사상, 특히 운동과 인과성에 관한 사상은 과학적 사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의 원인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 발전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한 모델로 대체되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연구에 대한 공헌은 여전히 근본적입니다. 천체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우주를 묘사했습니다. 이 모델은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중심설이라 불립니다. 지구는 우주의 고정된 핵이었습니다. 모든 천체는 완벽한 원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움직이며 조화롭고 질서 있는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은 5번째 원소인 에테르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는 신성하고 변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지상의 원소와 달리 에테르는 완전하고 영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은 자연세계는 불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하늘은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질서 있는 우주에 대한 그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하늘에서의 완벽한 원형 운동 개념은 우주의 목적성과 질서를 상징하며 그 구조에서 조화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질서 있는 체계로 보았으며 각 현상은 우주론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체의 운동을 신성한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과 행성이 변하지 않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신성한 이성 덕분이라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그의 지구중심 우주 모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중심설은 수세기 동안 천문학에서 지배적이었으며 중세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15세기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중심에 위치하는 태양 중심설을 제안하여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우주 연구와 우주에 대한 합리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며 천문학 사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많은 학자들에게 오랜 연구와 새로운 발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체적인 모델은 결국 대체되었지만 그의 작업은 미래 천문학자들과 우주 이해의 중요한 변화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천문학 역사에서 여전히 뚜렷하며 하늘을 설명하려는 그의 시도는 과학적 지식 탐구의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은 중세 이슬람 세계의 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보존되고 연구되어 그의 사상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이 지식은 유럽으로 돌아와 중세 사상의 형성과 과학적 사고의 부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과 논리적 사고에 대한 집중은 과학혁명과 현대 과학 및 철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의 사상은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윤리학 정치학 논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은 근본적이며 철학자와 학자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연구와 토론에 영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을 돌아보면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을 가진 박식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려는 그의 열망과 체계적인 연구 방법은 우리의 사고학습 삶의 신비를 탐구하는 기초를 형성하며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세기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지며 그의 작품 덕분에 발전을 이어가는 철학과 과학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 사후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는 문화적이고 지적인 확장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알려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아우르며 아이디어 철학 문화를 교환하여 그 시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새로운 삶의 아이디어로 대응하는 영향력 있는 철학학교들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좋은 삶을 사는 방법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철학혁명에서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 학파라는 세 가지 주요 사상학교가 두드러지며 각각은 충만한 삶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전쟁 다양한 문화의 빠른 확산에 점점 더 지배당하며 익숙한 질서를 변화시키고 인간과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는 기원전 약 300년 아테네에서 키티온의 진원이 세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행복과 마음의 평화의 열쇠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덕목인 지혜용기정의 절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외적인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오직 우리의 행동과 생각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으며 자기 절제를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같은 로마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질병상실 실패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성과 수용을 통해 스토아 학파는 인생의 폭풍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는 반대로 기원전 1세기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쾌락주의 철학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과도한 향락이나 쾌락주의를 권장하지 않고 절제와 합리적인 삶의 즐거움을 가르쳤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부재단순한 즐거움의 배양지식과 우정에 대한 추구를 통해 달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고 자기 성찰에 힘쓰며 지적 즐거움을 얻어 평온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인간의 일에 무관심하고 죽음은 단지 의식의 끝일 뿐이므로 죽음과 신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세계관은 전통적인 죽음과 내세에 관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위안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며 혁명적이었다. 헬레니즘 회의주의는 확실한 지식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인간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다의 페론과 그의 추종자들은 판단이 종종 편견에 기반하므로 단정적인 주장보다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다. 회의주의자들에게 진리 탐구는 절대적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확신에 찬 판단을 자제하고 삶과 지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절대적 답변을 찾기보다는 지적 겸손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다. 그들은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찾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피하고 정신적 평온 상태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회의주의자들은 엄격한 신념이나 의견을 고수할 필요 없이 살기를 주장하여 내면의 평화와 사상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철학학파들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철학적 전통을 풍부하게 했다.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주의와 함께 마음의 평화와 과도한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며 조화와 절제를 지향했다. 회의주의와 스토아주의는 이성과 자기성찰을 중시했지만 지식과 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헬레니즘 사상가들은 윤리정치인격의 본질도 연구하며 당시 철학의 지평을 넓혔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알렉산더 대제의 제국 세계로 전환되면서 철학자들은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삶의 질문에 답을 찾았다. 그들의 가르침은 도시국가가 삶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끝난 데 대한 응답으로 안정과 의미를 찾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깊은 유산을 남겨 후대 철학 전통과 초기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초기 기독교 작가와 사상가들은 헬레니즘 철학의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탐구했다. 헬레니즘 시대의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복 삶의 목적이성의 역할에 관한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하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적 사상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영원한 통찰을 제공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 연구를 마치며이 사상가들이 우리의 사고와 문화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현대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학정치윤리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상상해 보세요. 철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활기찬 장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및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 지혜와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이 철학적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영원한 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사상이 여러분의 더 큰 발견과 성장을 영감하길 바랍니다.